안녕하십니까. 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강의의 주제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 그리고 벤처캐피탈입니다. 제가 벤처캐피탈 협회에 근무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이런 강의 주제로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동문 후배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제 짧은 지식을 전달할 기회를 갖게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연은 목차를 설명드리면 1. 기업가 정신과 창업, 그리고 창업과 벤처캐피탈, 그리고 마지막 저 하고 싶은 에필로그의 순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과 창업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학문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크게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의 측면에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사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남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회피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고의 방식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양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 역량을 말하겠습니다. 행동 양식 측면에서 보면 바르고 빠른 실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협력과 소통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방식의 측면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튀는 생각하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소위 말하는 삐딱한 괴짜의 사고 방식을 말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은 통상적으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휘되는 정신으로 인식이 되지만 저는 여기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기 혁신의 역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발현 형태가 창업인 것입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사례가 98년도에 우리 박세리 선수가 지금 해저드에서 공을 치는 모습인데요. 이 98년 당시에는 굉장히 IMF 금융위기로 국가 전체가 국민들의 생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연못에 양말을 벗고 물에 직접 들어가서 골프를 치고 여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국민들에 대해 인상적이어서 온 국민들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좌절했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요즘 우리 한국의 여성 골퍼들이 세계 각 무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시초는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있다고 말씀드릴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럼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기업가를 세 개 세대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먼저 1세대 기업가, 삼성, 현대, 대우, 지금 말하면 LG, 그리고 2세대 기업가로는 휴맥스나 네이버의 이혜진 사장, 그리고 3세대 기업가는 UMF, 우아한영예들 이런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1세대 기업가와 2세대 기업가, 3세대 기업가들의 연관 검색을 쳐보면 아마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전, 열정, 실패, 좌절, 대도전, 기회, 혁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 1세대 기업가 중에 어떤 분들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는 책을 직접 저수를 하셨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을 출간하여 세상 한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어떤 창업이나 기업가의 형태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서 발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균 구직을 하는 28, 그리고 평균 49세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 그리고 여성은 85세, 남성은 78세가 평균 수명인데요.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표에 보시면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이것들은 보면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를 변화를 보면 2028년에는 굉장히 노년층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도록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퇴직 후 30년의 삶을 준비해야 될 때이고 여기 이 방면에 있어서도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창업, 기업가 이런 형태의 기업가 제가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인데요. 먼저 19년에부터 21년까지 국가별 기업가 정신 종합지수로 해서 글로벌 엔트러프로너십 모니터링이라는 데에서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19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15위였습니다. 그리고 20년에는 9위였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6위로 계속적으로 기업가 정신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지수의 세부 그 지수를 산출하는데 세부 항목별로 보면 재정, 정부 정책, 정부 프로그램, 그리고 대외 협력, 그리고 시장 개방 이런 것들인데요. 2021년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링 조사 결과 기업가 정신 점수는 5.7점이며 50개 중 6위입니다. 주요 상승 항목을 보면 정부 규제 적절성이 0.8점 올랐고 기업가 정신 수용성, 그리고 초중고 기업가 정신 교육 수준, 시장 진입의 용이성 이런 부분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조사의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과 창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선진 경제 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들이 제일 평상적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명목 GDP 규모, 수출 규모, 국가별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나 규모 등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과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900년도 중반 후반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를 노리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였죠. 그 대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란 대기업을 지원을 하면 온갖 정책 금융을 몰아주고 또 규제에 대해서 특혜를 주면 그리고 수출을 진작해 나가면 거기에 낙수 효과로서 중간재 중소기업이 활발해지고 또 자영업 내수 진작도 된다는 기대 효과를 노리는 거였습니다. 이와 함께 또 그로 인한 중간재 중소기업 자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수혜를 받던 대기업들이 원가 절감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하고 또 품질 원가 절감이라는 이유로 중국 등에서 수입을 하고 또 품질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또 일본 등에서 또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또 이익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기술 탈취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제조기업의 업종별 해외 생산 비중을 보더라도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것들이 해외에 생산 기지를 줌으로써 사실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그렇게 과거에 생각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과 창업, 왜 우리들이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창업을 기대하고 또 창업을 독려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과 나눔의 측면에서 보면 사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불을 뜯으면 초원이 황폐해진다. 밑에 한자에는 풀이 다하면 토끼와 여우와 슬퍼진다는 뜻입니다. 슈퍼마켓, 동네 빵집, 한식 뷔페, 맥주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골목상권의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골목상권에 대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여러분들 주위에도 빵집이면 빵집, 슈퍼마켓, 또 뷔페, 또 맥주집까지 대기업의 브랜드가 걸린 이름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삶이 어려워지는 있는 거죠. 좀 청년적인 측면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청년과 실업률을 보면 청년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별 고용 기여들을 보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고 대기업은 약 30% 수준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벤처 스타트업의 고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도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리고 창업의 정책에 영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창업에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창업하면 90%가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스타트업의 실패율은 그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높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 자체에 실패할 확률은 10%가 못 되고 있고요. 15년 내에 실패할 확률이 75%입니다. 25%는 15년 이상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업 기업들이 주로 실패를 하는 원인을 보면 마케팅적인 측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 관리 측면이나 캐시플로우 문제들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이지만 마케팅보다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업 생태계 구성 요소의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구축해갖고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퇴직 인력이나 대학생, 석박사, 또 교수, 연구원들로부터 스타트업 스테이지에서 창업팀이 구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퍼실리테이터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미디어나 또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엔젤이나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그리고 정부 지원기관들,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우리나라의 모든 창업의 주변 생태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창업팀을 성공적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또 엑시트 스테이지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하면 스타트업의 꿈은 누구나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이겁니다. 이 세계적인 지도 분포를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니콘 기업이란 $1 빌리언, 우리나라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미국이 554개로 유니콘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국 180, 그리고 인도 6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두색 부분으로 색칠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한 20개 정도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창업을 하신다면 이런 유니콘 기업이 되는 꿈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창업벤처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창업활동, 창업의향, 이런 기술 창업, 이런 창업 활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상황이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을 해보겠다는 창업 의향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의 창업 지표 두 번째입니다. 정부의 여러 창업팀들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자금,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창업을 통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창업을 하겠다는 팀 혹은 사람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창업자의 꿈은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게 꿀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기업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K유니콘이라 해서 직방, 두나무, 야놀자, 무신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데요. 여기까지 유니콘 기업은 아니지만 또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벤처 기업들이 17년도에 572개에서 21년도에는 739개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 1조 원 이상 벤처기업들로 21개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과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카카오톡이든 쿠팡이든 크래프톤이든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우리 벤처 캐피탈들한테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벤처 캐피탈은 물론 그 회사와 또 그 회사의 기업가 정신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였고 대규모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업 벤처 기업과 벤처 캐피탈의 역사적으로 어떻게 동행을 해왔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맨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제1호 창업투자회사가 생성되어 있고요. 주로 여기에 투자한 분야는 의료기기였습니다. 삼보컴퓨터 등이 대표적인 투자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기기가 투자가 되었고요. 한글과 컴퓨터, 휴맥세 등이 대표적인 피투자 기업으로 되었습니다. 1997년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IMF였죠. 이때 어려운 시기에 LB 인베스트먼트, IMM 인베스트먼트 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때마침 정부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개발되었고 벤처기업 특별법도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인터넷 포털,
신학개발 분야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네이버, 셀트리온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그 이후에 닷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벤처 버블이 일어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업 벤처 정책이나 여기에 벤처 캐피탈들 그리고 창업을 일궜던 기업들이 아주 우리 경제에 제도역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대표적인 투자 기업이고요. 여기에 때마침 정부 정책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됐고 벤처자금 선순환 대책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ICT, 서비스, 바이오, 의료 분야에 주로 투자가 되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카카오, 휴젤, 우한영재들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생긴 장투사들은 이때 마침 크라우딩 펀딩법이 시행되고 상장 특례제도 또 도입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벤처투자 촉진법이 시행되고 또 제2 벤처붐 확산 전략도 발표되고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만 통신, 바이오,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분야에 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게 왜 VC가 필요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VC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돈입니다. 첫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론이 아닌 투자자금 형태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피투자 기업에 투자가 되면 그 독립적으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벤처 캐피탈 회사도 이 투자 기업이 성공해서 투자된 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순간 이미 운명 공동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기업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도움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그래야 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시장적인 측면에서 또 마케팅 측면에서 기술적인 보완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안 먹힐 수 있는 기술들도 있을 수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러한 것 측면에서 VC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업 아이템의 보완점들을 찾아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벤처 캐피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2016년부터 22년까지 장투사가 됐던 LLC가 됐던 신기술 금융 사업자가 됐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22년 현재에는 약 300개 이상의 투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도 여기에 따라 계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규 펀드 결성 현황을 보면 그 신규 펀드들도 2016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 이상의 펀드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투자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작년에는 6.7조 원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이 22.6%, 민간 출자가 74.7%입니다. 민간 출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벤처 투자가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민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수익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민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출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내 벤처 투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투자 상위 4기업 중에 벤처 투자의 70.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투자 상위 3기업 중은 ICT 서비스, 유통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 의료입니다. 바이오 의료 분야는 특이하게 작년에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 현황을 보면 초기 단계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리즈 A 이전 단계의 초기 기업 투자를 선호하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또 증시 회복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리스크가 적은 토기 투자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의 초기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 현황을 보면 매각이 56.2%, 벤처 투자 현황에서 어떻게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IPO가 24.3, 매각이 56.5%입니다.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VC가 투자 자금을 회수를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건수별로 보면 M&A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IPO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조그마한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회수하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IPO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 현황, 유형별 회수 현황을 보면 우리 2022년 코스닥 IP 수는 총 112개사입니다. 이 중 VC 투자를 받은 기업이 67개사로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VC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상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12년에는 큰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VC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08년도를 보면 평균 IRR이 10.12%이고 12년도에는 20.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업계 대표들께서도 벤처업계에서 배운 변하지 않는 진리는 벤처 캐피탈은 원래 혹한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위기 후에 전설적인 스타트업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위기 후에 전설적인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벤처 기업의 이 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이런 스타트업에 힘입어 많은 투자 수익을 인센티브로 받기도 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협회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벤처 캐피탈리스트 양성 과정은 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벤처 캐피탈 관련 이론 및 실무를 상세하게 습득하고 또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양성 과정을 수료를 하면 그 벤처 캐피탈들한테 취업을 하면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 및 교육위원 소속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필로그 분야는 지금 우리 대학 동문들 중 지금 재학생이나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소수로 깊은 관계의 네트워크를 가질 것이냐, 광범위한 약한 네트워크를 가지는 게 좋을 것이냐,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뭐가 옳다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네트워크 시대는 개인 간 네트워크는 대인 관계, 그리고 기업 간 네트워크는 제휴 관계, 국가 간 네트워크는 동맹 관계 형태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보통 삶을 살아가는데 경쟁 우위의 원천은 무엇이냐?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본은 각자가 소유한 경제적 부를 일컫고 인적 자본은 각자의 역량, 또 지식, 기술 이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타인과의 관계로 인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축적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약한 네트워크의 강점 이론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스 스탠퍼드대 모 교수는 상식과 다르게 간헐적으로 접촉하는 약한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한 네트워크는 중복 정보를 계속적으로 얻게 되는 반면에 약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취업 경로를 설문조사 이 교수님께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취업 경로를 보더라도 시험을 봐서 한 사람은 19%고 스카웃은 20%, 연구를 통해서는 56%를 취업을 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전국 획득 채널 측면에서 봤을 때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16.7%를 전국 획득을 하고 있고,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27%, 그리고 간혹 만나는 사람은 55.6%의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경계를 넘어 결합할 때 창조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힘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근력, 역경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하다 보면 마케팅 측면, 또 자금 조달 측면,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 여러 번 하고 고난이 닥쳐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재학생들 분께서 지금 대학에 있어서 쌓는 역량과 우리 산업계 현장에서는 요구하는 역량이 살짝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또 전공을 하고 반복적인 해결책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식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팀워크와 리더십과 열정입니다. 일종의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이런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미리미리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이 이야기입니다. 이 코이라는 금붕어는 어항 속에서 크면 5에서 8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연못에서 크면 15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물에서 자라면 90cm에서 1.2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코이어 법칙이라 하여 피라미드 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와 꾸는 꿈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 어제가 3.1절이었는데요. 모든 청년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죠. 대한독립만세를 부리면서. 1950년 6.25 전쟁, 한국전쟁 때죠. 이때는 청년 학생들이 모두 뛰어나 총을 두어 싸웠습니다. 1980년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청년 학생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2002년대는 우리나라 월드컵 시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를 응원하기 위해 모든 청년 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어떤 소명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 녹록하진 않습니다. 코로나,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취업 환경 좋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소명은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분야가 창업 형태로 발현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공무원 생활을 하든 이런 기업가 정신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